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이 을에게 101호를 1억에 팔면서 돈은 병한테 줘라.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알았다. 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을은 누구한테 돈 줘야 돼요? 병한테 돈 줘야 되죠. 반대로 병이 을에게 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야 되는데 당사자가 쌍무계약을 하면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요청, 수락했을 때 제3자가 권리가 생기는 이런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사람만 있어도 골 때리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가지고 골이 아프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냐 아니냐가 구별이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단순 암기 형태로 간혹 물어봅니다. 간혹 물어보는데 이 얘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야. 그래서 불행하게도 외워야 돼요.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게 있고요.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반면에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게 있고요. 다 계약이에요.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 변제를 위한 공탁 계약,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 이행 인수 계약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우리 시험범위 바깥에 있는 제도들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또 한 30분 걸려요. 외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병, 변. 이렇게 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벌써 제3자를 뭐라고 써놨어요? 병. 그죠? 병, 변. 이렇게. 두 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외우세요, 그냥. 보이는 소년, 걸은 소녀. 이렇게 외우듯이 외워. 네? 나는 이게 뭔지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 또 찾아오세요. 시간 내서 설명 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네? 안 계신다고? 통화? 통화? 아, 아닌데. 바로는 안 없어지는데. 설명 드릴까요, 그럼? 이해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제도예요.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채무자가 돈 갚을 날짜가 됐는데 채권자가 잠수 타는 경우가 있어요. 연체이자 받아먹으려고. 그럼 돈을 못 갚죠. 그럴 때 법원에 가갖고 채권자가 도망 다닌다. 나 이거 공탁할래. 그럼 법원이 공탁 결정을 해요. 그럼 나는 공탁소를 가서 맡겨요. 그게 공탁계약이야. 이 공탁계약은 나하고 공탁소, 주로 은행입니다. 법원이 정한 은행. 나하고 공탁소 사이에 그 채권자를 위한 계약이. 그걸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고 해요. 예? 아니야, 그냥 잊어. 외워.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필연적으로. 이걸 삼면관계라고 해요. 대리에서도 봤죠? 근데 대리의 삼면관계하고 조금 달라요. 첫째, 자, 이 제3자 병에게 이행하라고 요청하는 사람을 요약자라고 해요. 수락하는 사람을 낙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입니다. 제3자에게 이행을 해야 될 채무자예요. 일단 이렇게 요약자, 낙약자, 그리고 낙약자가 채무자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고요. 이 둘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지요. 요거를 기본관계,
보상관계 이렇게 불러요. 기본관계, 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이렇게 부르고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를 대가관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둘 사이를 수익관계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일단 기본관계하고 대가관계만 구별을 일단 해두셔야 돼요. 두 번째, 이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갑이 열에게 100유로를 넘겨주는 대신 돈은 병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이 100유로를 안 넘겨줘. 그럼 을은 병한테 돈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을은 나 돈 못 줘 라고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반면에 이 갑하고 병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갑이 을에게 100유로를 너한테 넘길 테니까 돈은 병한테 줘라. 이럴 때 병이 누군지 궁금하죠. 갑하고 병이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죠. 물어보겠지. 갑이 대답할까요?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대답하시겠어? 갑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하냐. 나하고 병이 무슨 관계인지 네가 알아서 뭐하냐. 을의 입장에서는요. 갑하고 병이 무슨 관계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을은 목적이 물건 넘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을은 아무런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거절할 수 없다. 갑이 보험 계약자고요. 을이 보험회사야. 얘가 보험금 수익자야. 갑이 보험회사고 내가 죽으면 부인에게 보험금을 주라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계약자는 갑이고 수익자는 병이에요. 그런데 갑이 보험료를 안 냈어. 여기 문제가 생겼죠. 그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냐? 있어요 없어요? 갑이 죽었는데 평소에 갑하고 병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럼 보험회사는 당신 남편하고 사이 안 좋았다며 보험금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관계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니까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반면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대가관계가 부존재한다, 대가관계가 무효다, 아무 상관없고요. 대가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채무행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됐죠? 네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첫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일단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 있어야 되죠. 매매와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일단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가 병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 특약이 있어야 되죠. 그거를 제3자 약관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제3자 약관. 두 개가 있으면 성립을 해요. 자, 이때 이 제3자는요.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돼요. 예컨대 태아. 갑이 임신을 한 친구에게 베넷 쪼가리를 사줘. 그 베넷 쪼가리 누구 거? 애기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근데 아직 아기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할 수 있죠. 그래서 제3자는 계약 당시 현존해 있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아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할 수 있고, 내가 회사를 세우려고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했어. 이 임대차 계약은 장차 설립할 회사를 위한 계약이에요. 설립 중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뭐가 생겨요? 권리.
제3자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권리. 이 권리는 채권일 수도 있고 물권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계약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101호를 1억에 팔면서 너 병한테 꿔준 돈 1억 있지? 그거 받지 마. 을이 알았어. 이렇게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때 병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면제받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민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뭘 취득하는 거다? 권리.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얘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이게 아니라 의무를 면제받았단 말이지.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냐? 그렇다. 판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됐죠? 두 가지 딱 기억하자. 다섯 번째, 각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행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죠. 엔드 제3자 권리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각과 을 사이에 아무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막바로 병에게 권리가 생기진 않아요. 이유는 제사 누구에게도 권리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이 갑에게 1억을 꿔준 게 있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돈을 병에게 주라 그랬어. 이때 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서 1억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싫어 병은. 을 몰라. 잘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갑한테서 받을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각과 을 사이의 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병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병에게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 따로 필요해요. 여기서 첫째 조심하실 게 요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유효 요건도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둘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이 돼요. 하지만 요게 있어야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냐?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누구라 그랬죠? 낙약자, 요약자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낙약자에게 수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야 제3자에게 권리가 생겨요. 병이 다이렉트로 을한테 나한테 돈 내놔 라고 의사를 표시를 해야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유효 요건도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둘 사이는 계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요거는 딱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누구한테 하라고? 낙약자, 즉 채무자한테. 세 번째, 일방적인 거예요. 갑이 병에게 돈 줘, 을이 알았다 그래 놓고 병이 나한테 나 그랬을 때 을이 싫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을은 이미 갑에게 뭐라 했어요? 병한테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병이 나한테 내놔 그랬을 때 을이 못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다 해서 끝났죠. 자, 오늘 하나를 추가합니다. 이 형성권은 행사 기간에 문제가 생겨요. 형성권을 천년만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하나 본 게 있어. 취소권. 법률의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행사라.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런데 형성권 중에는 법에서 행사기한을 취소권처럼 규정한 게 있고요. 규정이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규정이 없을 때 10년이에요. 형성권 행사기한은 몇 년이라고요? 10년.
자, 그러면 이 수의계의사 표시는 병의 일방적인 형성권인데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냐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에요, 기간이. 병은 을한테 10년 내만 수의계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근데 이 10년, 말이 10년이지. 을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얘가 수의계의사를 표시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돈을 주면서 물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수의계의사 표시 않고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 을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렇게 형성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10년이고 이 10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항상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너 수익을 받을래 말래? 그래서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낙약자는 제3자에게 수익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자, 물어봤어. 대답할 의무가 없어요, 얘는. 따라서 얘가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병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비슷한 거. 무권들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안 했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비슷해요. 물어봤는데 확답을 안 했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됐죠? 그리고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을 보는데 이게 좀 골 때려요. 좀 머리 아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채무 불이행이죠. 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 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세 가지가 생겨요. 그거를 누가 행사하는가? 그게 여기서 나와요. 근데 거기 조금 복잡해요. 이거는 계약 해제를 먼저 보고 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걸 뺀 여기까지 오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확인합니다. 11, 12월 때는 개념만 봤어요. 그렇죠? 오늘 조금 추가해서 여기까지 본 거예요. 460페이지 하단에 539조 1항이 있고 2항인데 그 2항이 수익의사 표시예요. 그 수익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하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에 대하여라고 돼 있죠? 채무자가 누구? 낙약자. 요거를 요약자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요약자에 대하여 이렇게. 틀렸죠? 자, 오른쪽 의 읽어주시고요. 밑에 법적 성질의 동그라미 1, 2. 2에 보면 두 번째는 변제공탁과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죠? 두 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외워주시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기억. 니은의 판례.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경우 원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건데 제3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그렇게 돼 있죠? 디귿 채권에 한하는 건 아니다.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기억 제3자를 위한 계약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니은 두 번째 절 보상관계가 무효 취소되면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죠? 반면에 오른쪽 대가관계 제3자를 위한 게 영향이 없다. 따라서 두 줄 내려서 을은 병에게 거절을 할 수가 없다.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 대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됐죠? 이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수익의 의사 표시가 나왔죠. 권리 발생 요건이지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 다음 페이지 540조 조문 채무자 즉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물어볼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약의 해제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해제는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게 해제고요. 해지는요, 장래를 향하여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게 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건 해제가 아니라 해지가 되는 거야. 장차 안 다녀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 다녔던 걸 안 다녔던 걸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건 작년에 나왔고 향후 한 10년간 안 나와요. 여기는 이제 일단 해제는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비슷한 5개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5개. 해제는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어요. 매매 계약 등이 유효하게 체결됐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한 후에 일정한 사정이 생겼어요. 계약을 한 후에. 그래서 이걸 근거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을 시켜요.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인 거야. 그리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해제가 돼요. 이게 해제예요. 유효한 계약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이걸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될 게 몇 개 나오는데, 첫째가 아까 제가 계약 철회라는 말씀은 안 된다 그랬죠. 왜? 철회라는 건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청약이 효력이 생기기 전에, 승낙이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걸 철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을 철회한다든가 승낙을 철회한다든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철회라는 거하고 일단 구별해요. 그래서 계약 철회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취소나 해제라는 말을 써야지 철회라는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이후에 계약 해제 사유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받지 않았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 강박이 있었거나 이때는 계약 해제가 아니라 취소였었죠. 취소.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로 가는 거고요. 계약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해제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취소와 계약 해제도 구별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 막 섞어 쓰지 말고, 취소, 철회, 해제를 막 섞어 쓰지 말고. 네? 네. 세 번째, 소급 소멸시킨다 그랬죠. 이거는 장래 소멸 해지. 자, 이 세 가지는 간단해요. 문제가 이제 나머지요. 해제는 일방적인 거라 그랬죠. 근데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꿈자리가 사나와, 갑이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해제 못한다 그랬죠. 꿈자리가 사놨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를 못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가고, 어제 꿈자리가 참 사나웠는데 계약을 해제하면 안 되겠니? 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도 소름 끼치게 자도 꿈자리가 사나웠대. 오케이 했어요. 계약을 해제하자고 청약을 했고 상대방이 승낙했죠. 계약을 한 거죠. 무슨 계약? 해제 계약. 해제 계약.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걸 합의 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제하고는 구별을 해야죠. 당연히. 일방적 해제하고 합의 해제는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는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 여기에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해제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합의 해제는. 그런데 해제를 가면 뭐가 있냐 하면, 대표적인 게 해제에 가면 뭐가 있냐면 손해배상 책임이 규정이 돼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손해배상. 그게 합의 해제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제는 뭐가 있다고요? 손해배상. 근데 합의 해제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계약을 해제했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돌려
줄 때 이자 붙여서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해제에는. 예?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은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 따위를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부 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두 개. 해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없고 이자 가산 의무 없다. 다만 예외. 해제와 마찬가지로 하부 해제도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해요. 그 다음에 이자를 붙일 필요는 없지만 받은 돈 같은 건 돌려줘야 돼요. 원상회복. 그 다음에 계약이 각과 의사에 체결이 됐다가 해제가 됐을 때 제3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은. 해제의 경우 제3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합의 해제의 경우에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해제하려고 할 때 해제를 하지 않고 합의 해제를 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렇겠죠? 네? 합의 해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3자를 보호 안 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된단 말이죠.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제 규정이 적용이 안 돼서 이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해제를 해야 될 사항에서 합의 해제를 우회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하지 않으려고 막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제도 요거는 적용을 합니다. 합의 해제도 소급 소멸하고 원상 회복 의무 생기고 제3자 보호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사귀다가 합의로 헤어진 다음에 며칠 있다가 다시 만나서 다시 사귀기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국가가 그걸 막을 이유 없겠죠. 똑같아. 합의 해제했어요. 며칠 있다가 만나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는 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의 해제 후 다시 만나서 다시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계약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합의 해제에서 기억나요. 마지막으로 해제는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계약이 해제한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미리 특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실권약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자동 해제 특약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좀 어려우니까 쉬운 거 하나만 이렇게 특약을 해요.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특약을 했어요. 이런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각과 을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언제 주기로 하고 잔금 언제 주기로 하면서 밑에다가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뭐 무효가 된다, 계약은 실효가 된다, 계약은 해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해놨다. 그 상태에서 을이 중도금을 안 준다. 그럼 미리 특약했으니까. 그러면 굳이 을에게 해제한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중도금 지급일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실권약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제의 뜻과 구별 개념 5개. 그 중에서 특히 합의 해제, 실권약관 2개. 그것도 싫으면 합의 해제만이라도 구별하시자. 세 번째, 해제 사유.
또는 해제권 발생 원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자리가 사납다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계약을 해지하는 건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 해제 사유가 당사자가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법에서 정해진 경우도 있어요. 약정 해제 사유, 법정 해제 사유. 자, 약정 해제 사유 이런 거 생각하세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실권약관이죠.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해제할 수 있다. 해제된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 그럼 특약을 한 거예요. 무슨 특약?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에게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겨. 그죠? 그런 게 약정 해제 사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매 가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하나 나와요. 그 약정 해제 사유예요. 자, 중요한 게 법정 해제 사유입니다. 법에서 요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법정 해제 사유의 99.99%가 채무 불이행이에요.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 이 채무 불이행 외에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 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인데요.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든가 원칙, 법이죠. 매매가면 유상계약에 정된 담보책임한 해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정변경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담보책임은 매매 가서 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채무불이행. 두 번째로 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사유가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모든 계약에. 이거를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해요. 반면에 계약 강론을 가면 그 계약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해요. 근데 우리 총론에서 공통적인 거 보는 거죠.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라고. 이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정 해제 사유로서의 채무 불이행을 우리 민법이 두 개를 규정해 놨어요.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하고. 그런데 규정은 없는데, 뭐는 없는데? 규정은 없는데 추가적으로 학자들이나 대법원이 얘기하는 게 또 있어요.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있고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고요.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라는 게 있어요. 총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여기다 그려드리냐면, 써드리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이, 우리 민법은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OX. X죠. 불완전 이행은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2개만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행지체가 또다시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 이행지체라는 걸로 나눠요. 그 중에 이게 90% 있어요. 이게 90%. 그럼 보통의 이행지체가 뭐냐? 대금 미지급.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민기적, 그걸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걸 뭐라 한다고요? 지체. 복습지체. 네? 여러분들 예습지체, 복습지체. 그게 지체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할 수 없어서 안 해요? 뭐가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불능이요, 그게? 지체지. 이거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불능이에요. 예컨대 매도인 입장에서 목적물 멸실. 다만 둘 다 공통적으로 채무 불이행이라 그랬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지체 또는 불능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능 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갑의 잘못 없이 주택이 지주로 멸실되면 채무 불행이 아니고 위험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의 잘못으로 멸실돼. 그럴 때는 채무 불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있고 이행지체는 이렇게 나뉘는데 그중에 요거 이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요. 우리 민법이 544조에서 채무자에게 기회를 한번 주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기회를 주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이때 최고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독촉하는 거예요. 1월 30일이 잔금 지급일인데 안 줘. 그러면 갑은 바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을에게 2월 15일까지 내놔라. 기회를 한번 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해. 그러면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반면에 정기행 이행체 이거 뭐냐? 정해진 기한까지 해야 되는 게 정기행이에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기한까지. 오늘 아버님 팔순잔치를 해서 출장 뷔페를 6시 반까지 오라 그랬어요. 이게 정기행이에요. 근데 6시 반까지 안 왔어. 정기행이 이행지체예요. 근데 이 정기행지체를 이거로 가면 나는 출장 뷔페 회사에다가 아버님 잔치를 상당 기간 뒤로 미루고 한 번 더 와라. 최고하고 해제해야 되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제 사유를 볼 때 해제 사유가 이런 게 있구나 보고 난 다음에 이 해제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최고를 하고 해제하는 경우와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경우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잘 물어봐요. 최고 해야 되는 경우, 최고 필요 없는 경우 이렇게. 벌써 이행지체 중에서 보통의 이행지체는 최고 해야 되죠. 하지만 정기행위는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때요? 갑이 주택을 팔았는데 갑의 잘못으로 멸실됐어요. 이때 을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주택을 넘겨라. 최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택이 이미 멸실됐으니까. 이것도 최고 필요 없는 거예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 또 여기에. 지금 보통의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보통의 이행지체인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의 이행지체인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또 쉬운 거 하나. 30일이 잔금 지급길이에요. 근데 을이 1월 30일이 잔금 지급길인데 을이 1월 25일쯤 갑에게 연락을 해서 30일 날 나 돈 줄 생각 없다라고 미리 이행을 거절을 해버려요. 채무자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묻지 마세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했어요. 그럼 이때 갑의 입장에서는 1월 25일 날 잔금 안 준다고 채무자가 미리 쐐기를 박았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시 한번 돈 내라고 쫄 필요도 없잖아요. 미리 거절했는데. 돈 안 주겠다고 거절한다면 뭘 돈 달라고 또 짜 구차하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가 없다. 그죠? 아닌가?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이행치 중에서 최고 필요 없는 거 이거 하나. 근데 여기 또 예외가 나와 하나가 나중에. 돌아버려요 아주 그냥. 이거 나중에. 일단 이렇게 기본이 된 거 세 개 기억하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거는 했는데 제대로 안 했어. 이정환이 채무가 뭐예요? 민법 강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어 들어오진 않고 그냥 들어와서 코로나 얘기를 3시간 하고 나갔어.
뭔가 강의는 한답시고 했죠? 제대로 안 했지. 그걸 불완전 이행이라고 해요. 이럴 때 두 갈래로 가요.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만약에 제가 시험 마지막 주에 코로나 얘기 3시간 와서 특강 한답시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한 기간에서 닭이 강의하라고 최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 뭐 못하죠. 완전행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았어. 그럼 이정환한테 오늘 못한 거 일요일날 보강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완전행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둘로 나눠요. 이때 완전이행을 또 추안이라고 해. 추안. 그지 같아. 그냥 완전이행이야 그러면 될 거를 또 말을 바꿔. 추안이 가능하냐, 추안이 불가능하냐. 추안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기회를 한번 주고 해제. 불가능하다면 바로 해제. 이렇게 되겠죠. 예? 부수적 채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임야를 매매했어요. 자, 임야 매매의 주된 채무가 뭐예요? 갑은 임야 소유권 이전, 을은 대금 지급. 그게 주된 채무죠. 그런데 이걸 하면서 특약을 하나 했어요. 뭘 했냐면 요 임야 내에 있는 묘지 2기를 이전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요 묘지 이전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고 특약을 통한 부수적 채무예요. 그런데 갑이 소유권은 넘겨주면서 묘지는 이전 안 해.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예요, 판례는.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해제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요놈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은 대금 지급 채무자예요. 그렇죠? 동시에 물건 채권자예요. 을은 갑에게 물건 내놓으라는 채권자예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물건 청구권자인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돈을 못 줘요. 그래서 물건을 수령을 못 해. 이걸 채권자 지체라고 해요. 그럼 똑같아요, 이거하고. 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대금을 내놔. 이행 최고.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 뭐라 그럴까요? 수, 령, 최, 고. 이거 수령 최고라. 수령 을 최고라 그래요. 수령 최고 그러면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잘못하면 수령 최고로 말해요. 뚱땡이 최고 그러면 안 되죠. 수령을 최고, 수령을 최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동전의 양면이. 이렇게 법정 해제 사유를 정리한 다음에 최고 필요 없는 거 체크해보죠. 보통의 이행지체 중에서 이행거절, 정기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중 추안이 불가능. 그죠?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 없다? 최고가 필요 없다. 이렇게. 모아서 외울 수 있겠죠? 이게 해제 사유. 그 다음에 해제권이 생기고 해제 효과가 나와요. 요 두 가지는 남겨놨다가 다음 주에 살짝 계약 강론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봅니다. 467페이지 해제의 의의가 있고요. 양가로 1번. 밑에 구별되는 제도가 쫙 나오죠. 취소가 있고 다음 페이지 해제 계약이 있고 실권 약관이 있는데 468페이지에 양가로 1번 해제 계약과 오른쪽 해제 조건 두 가지만 생각하자. 됐죠? 그 해제 조건의 판례 중도금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해제권 발생해보면 법정 해제권이 있고 470페이지 양가르면 이행지체가 있어요. 544조가 있죠. 본문 있고 단서가 있죠.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 한다? 이행거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밑에 동그라미 1번.
오른쪽이 기억. 채무자의 고의과 실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기억. 쭉 내려서 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된다. 최고해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십자가 최고를 요하지 않는 걸 쫙 모아놨네요. 사이드에 십자가 최고 요하지 않는 거 자꾸 눈으로 봐주심. 넘기세요. 네 번째 조 C 예외가 있죠. 최고 필요 없는 거.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 정기행위 이행치가 있습니다. 545조. 마지막 줄에 굵게 돼 있죠. 최고는 필요하지 없다. 그죠? 다만 해제 의사 표시는 당연히 해야 되죠. 해제하겠다는 말은 해야죠. 최고는 필요 없고. 오른쪽 이행불능 역시 최고 필요 없죠. 이행불능 546조 조문하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쭉 내려가면 불완전이행. 둘로 나눠 있죠? 초안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체크하시고. 됐죠? 한 장을 넘기면 양가로 5번이 있어요. 부수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한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에? 그런 건 없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됐죠? 거기까지.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하고 강론하고 그런 거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예습지체, 복습지체 안 돼요? 하셔야 돼?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